올해부터 우리 교회가 사회복지에 대하여서 사역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사회복지에 대한 대략적인 이해와 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갈 방향인지에 대하여서 우리 이 부산에서 가장 최고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부산 장신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을 가르치고 계시는 심석순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힘차게 박수해 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부산 장신대학교 사회복지 상담학과 심석순 교수입니다. 일단 우리 동신교회에서 지금 청십사 사회복지 법인을 지금 인수해서 이제 본격적인 어떤 사회복지 사역을 준비하시는 거에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 사회복지를 전공하는 제 개인 입장에서 너무 큰 영광이라고 생각하고요. 더욱이 그런 어떤 영광된 자리에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모시고 이 사회복지와 관련된 어떤 기본적인 그러니까 아마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그런데 우리 실질적으로 사회복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마 느끼지는 못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목사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강의를 아마 제가 강의할 게 한 5주 정도, 그러니까 5회 정도 이제 강의를 제가 진행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첫 회 주제가 이제 사회복지와 사회복지 시작입니다. 가장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하기에 앞서서 중요한 게 사회복지라는 게 무엇이냐, 그리고 실질적인 어떤 사회복지의 여러 가지 이제 유형들이 있는데 제도상에 있어서 그 제도의 어떤 여러 가지 유형 중에서 우리가 이제 어디에서 각각의 어떤 제도들이 연유가 되었느냐 하는 어떤 사회복지의 역사를 우리가 좀 이해하는 게 좀 필요하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일의 어떤 시간에는 사회복지와 사회복지의 시작이라고 하는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우리가 사회복지에 대한 어떤 개념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아마 주변에 보시면은 요즘 제가 처음 대학 들어갈 때만 하더라도 사회복지라고 하는 게 그렇게 크게 어떤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용어가 아니었습니다. 하물며 제가 이제 대학에 처음에 이 사회복지학과를 진학하려고 할 때 제 주변에서 왜 그런 학과를 가서 공부를 하려고 하느냐, 돈도 안 되는 학과를,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제가 대학에 들어갔을 때도 제 주변에서 제 선배들도 마찬가지고 졸업하면은 뭐 지금도 아마 그런 인식이 많을 겁니다. 복지를 하는 사람들은 아주 가난하게 산다. 하지만은 역으로 복지를 하는 사람들은 안정된 직장에서 정년 퇴직할 때까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은 복지하는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처음에는 힘들지 모르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본인들의 하고자 하는 어떤 일을 하면서 충분하게 어느 정도 기본적인 어떤 삶을 누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요즘 이제 복지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예전에는 생소했던 용어가 요즘에 아주 보편적으로 누구나 다 사용하는 용어로 아마 인식이 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지금 이 사회복지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요즘 이렇게 복지적인 영역에서 뭐 맞춤형 복지라든가 하는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이제 우리 주변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개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을게요. 어떤 시간상의 이유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즘 이제 LH 공사 문제 많죠. 예, 비리가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보시면 이 사내 복지라고 해서 이런 복지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하물며 동물. 우리가 이제 계란을 이제 닭을 사육할 때라든가 돼지를 사육할 때라든가 소를 사육할 때 얼마만큼 자연 친화적인 환경에서 사육하느냐와 관련된 어떤 동물 복지라고 하는 이 동물 사육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복지라고 하는 용어가 지금 사용이 되고 있죠. 그리고 그 외에도 거기 제 집사람이 이제 군무원입니다. 근데 그쪽에서 보면 이제 복지라고 하는 용어 쓰죠. 뭐 국군 복지단, 경찰 복지단 이렇게 다양한 우리 주변에서 요즘 아직 복지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아주 보편적으로 이제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자주 듣는 이 복지라고 하는 용어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기에 우리 주변에서 요즘 최근에 어떤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사회적인 부분에도 있어서 그렇고 어떤 사람들의 어떤 직업에 있어서도 그렇고 이 복지라고 하는 용어가 그렇게 보편적으로 막 주변에서 이렇게 들리고 있느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 복지라고 하는 그 의미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제가 강의를 할 때는 이제 학생들한테 질문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지금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처럼 답을 안 하죠. 그러면은 답은 누가 내립니까? 바로 이제 제가 내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복지라고 하는 것은 보시면은 아마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먼저 상단에 있는 이 그 개념은 우리가 사전적인 개념입니다. 복지가 뭐냐? 보시면은 복지라고 하는 것은 좋은 건강, 윤택한 생활, 안락한 환경들이 어울려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다라고 이제 되어 있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 근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으로 우리가 좋은 건강이 있어야 되고 윤택한 생활, 여기서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 어떤 윤택한 생활이라든가요. 그 다음에 이런 주거 환경이라든가 주거 같은 게 이제 우리가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환경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제반적인 어떤 환경들이 갖춰야지만이 우리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복지라고 하는 것은 이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복지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즘 많이 또 듣는 게 이제 웰빙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이야기하면 이 복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삶의 질, 모든 국민들의 어떤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한 거다. 그러니까 현재 상태보다 더 나은 상태로. 궁극적으로 이게 이제 현재 상태가 이제 불행한 상태라고 한다면 한 단계 더 나아간 상태는 지금보다 더 훨씬 더 나은 행복한 상태겠죠. 그래서 이제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게 우리 이제 복지의 사회복지에 있어서는 복지의 이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복지냐? 이게 복지냐? 이거는 복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인 상태예요. 이루고자 하는 우리의 궁극적인 이제 목적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복지를 이야기할 때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복지는 이제 이거죠. 문제 해결이라든가 욕구가 충족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이, 욕구가 결핍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지라고 하는 것은 제가 뭐 그전에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뭐 제가 문제 측면에 아닌 욕구 측면에서도 질문 한번 해볼게요. 지금 뭐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는데 지금 당장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내가 바라는 욕구가 뭐가 있습니까?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기 싫으셨는데 목사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석하신 분들, 그래서 나 지금 빨리 집에 가고 싶다 하신 분들 혹시 있으세요? 아니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하신 분 있으십니까? 네. 혹시 있으시다면 그게 바로 욕구죠.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나는 지금 빨리 끝내서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계속 이 심석순이라고 하는 교수가 어디서 나타나가지고 계속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다. 그래서 강의가 너무 길어진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그때부터는 짜증이 나요. 그렇죠? 그게 행복합니까? 안 행복하죠. 그렇죠? 그리고 아침에 나오실 때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려고 나오실 때 내 아들, 딸 아니면은 뭐 내 며느리하고 혹시 이제 계신 분들은 다투고 나왔어요. 그래서 집안에서 어떤 갈등이 있었어. 소위 말해서 이게 갈등이 뭐예요? 우리가 사회복지에서 이야기하는 문제입니다. 문제. 그럼 이런 갈등 관계가 있었어요. 그러면 어때요?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상태, 행복한 상태로 우리가 사람들을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게 이게 사회복지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한테 사회복지 물어보면 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행복한 상태가 사회복지다. 하지만 이거는 이제 사회복지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고, 실질적인 사회복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 욕구를 충족시켜주고자 하는 게 이제 사회복지죠. 그게 이제 사실상 이 사회복지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욕구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 문제가 되죠. 사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거는 사실상 개인이 사회 문제, 만연해 있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나서서 한다? 국가가 나서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라고 하는 근본적으로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나 욕구를 해결시켜주기 위해서 누가? 국가나 또 이제 전 국민이 함께 해야 되겠죠. 그래서 국가라든가 모든 국민들이 함께하는 사회 제도가 바로 이제 사회복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나중에 주변에서 사회복지가 뭐냐 하면은 이 말씀을 하지 마세요. 네, 이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는 이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 행복한 삶을 누리고자 하는 그 상태로 나아가고자 하는 게 이제 사회복지다라고
제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사회복지 제도들은 바로 이 문제라든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그런 제도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사회복지 시작, 그러면 언제부터 사회복지가 시작됐느냐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이 그런 어떤 사회복지가 어떤 시작된 이후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이러한 어떤 제도들이 이러한 어떤 내용들이 어떤 그 사회복지의 제도로 현재 정착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해당되는 이 제도들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각각의 이 제도들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민간적인 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그 또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니까 제가 이제 그 이제 국가 개입을 통해서 나타났던 제도를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시작을. 자, 일단은 보시면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중심으로 봤을 때 사회복지의 어떤 제도 유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공공부조하고 사회보험하고 사회서비스가 있거든요. 이 공공부조라고 하는 것은 생활유지 능력이 없는 분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선생님들 다 아실 거예요. 저기 누굽니까? 우리 때는 우리 때라고 했다. 저도 그만큼 많이 되지는 않는데. 우리 때는 그 생활보호 제도가 있었죠. 과거에는 생활보호법이 있었습니다. 그 생활보호법이 있었고 지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고 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과거에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지금 이 그 생활보장제도의 제도를 그 폐지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아마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세민, 그렇죠. 예, 지금은 이제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과거의 영세민이 지금은 이제 기초생활수급자죠. 수급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러한 어떤 공공부조 제도는 그렇게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어떤 급여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사회보험은 보험의 방식으로 국민의 어떤 소득과 건강 보장한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보험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공공부조 제도는 우리가 낸 세금으로 운영이 되지만은 이 사회보험 제도는 개인이 말 그대로 보험료를 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민간보험회처럼 이제 가장 대표적인 국민연금이죠. 그래서 국민연금이라든가 우리가 이제 사회보험은 5대 사회보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고요. 대표적인 게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내가 일하는 근로자다. 그러면은 내가 매달 보험료를 납부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회보험 같은 경우는 이런 보험의 방식으로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보험료를 납부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게 사회보험 제도고요. 마지막은 이제 사회서비스입니다. 이 사회서비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이 대상이 돼요. 사회보험 제도도 사실상 모든 국민이 그 대상입니다. 이제 우리가 공공부조만 좀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하지만은 이 사회서비스 같은 경우도 이러한 보건이라든가 그 복지라든가 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거는 누구나 다 겪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분들에게 이런 상담이라든가 재활이라든가 돌봄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장애인 가족분들이 계시잖아요. 주변에 장애인 가족분들 계신데 장애인 가족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서비스를 국가적 차원에서 제공해 주는 것도 돌봄 서비스, 이건 사회 서비스의 영역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사회 서비스 영역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특정한 저소득층한테 대상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돌봄이 필요하다 그러면 돌봄이 필요한 모든 가정이 사회 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어떤 사회복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사회복지는 사회복지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저소득층들 떠오르잖아요. 가난한 사람들, 장애인, 노인, 혼자서 막 불편한 사람들 그런 분들만 떠오르는데 사실상 이제 사회복지의 대상은 모든 국민이에요. 그러니까 욕구가 있는 모든 국민. 욕구가 있는 모든 국민이 이제 사회복지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선별적이냐 보편적이냐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상 우리는 이제 사회복지는 선별해서 보편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모든 국민이 그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거기 우리 그 동신교회에서도 지금 그 사회복지 법인을 지금 인수해서 운영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그 법인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이 그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도 사회복지관도 지역 주민이 다 이용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가난한 사람만 이용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회복지관도 초기에는 사회복지관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설립이 됐지만은 지금은 지역 주민이면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죠, 그렇죠? 그래서 더 보편적인 측면이 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먼저 그 사회복지 제도 이용제에서 첫 번째 공공부조 영역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대상으로 이제 저소득층,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작된 공공부조가 어디에서 출발했느냐? 국가의 어떤 제도적 차원에서 보면은 이 엘리자베스 여왕
그 엘리자베스 여왕,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1세 때입니다. 이제 이분은 이제 그 평생 혼자 독신으로 사시다가 가셨어요. 가셨는데 혹시 이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이제 이분의 그 아버님이 헨리 8세고요. 헨리 8세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혹시 이제 주변에서 역사에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분은 이제 저 엘리자베스 그 실질적인 어떤 친모가 이 엠볼리라고 하는, 그러니까 원래 이 헨리의 첫째 부인의 시녀였죠. 시녀였습니다. 엠블린이. 그래서 이제 그 헨리 8세가 거기 첫째 부인에게 더 이상 애정이 없어서 이제 그 시녀인 이 엠블린에게 엠블린을 이제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둘의 좀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로마 카톨릭에서 계속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로마 카톨릭가 단절을 해버려. 그러니까 결혼하기 위해서요. 로마 카톨릭가 단절을 하고 그 영국의 자체의 어떤 영국 국교회를 이제 설립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영국에서 설립한 그 국교회의 수장이다. 그래서 수장령이라고 하는 이제 수장령을 이제 발휘하면서 이제 그 헨리 8세가 바로 이제 이 첫째 부인이 캐서린이었는데 캐서린하고 이혼하고 이 엠블린하고 결혼을 하고요. 그래서 이 아버지인 헨리 8세하고 엠블린 사이에서 이제 태어난 사람이 엘리자베스 1세 여왕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도 아주 좀 불우한 삶을 살았어요. 또 왜 그러냐면 헨리 8세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여성 편력이 좀 심하다고 할까? 6번의 어떤 결혼을 하고 거기 그 중에 결혼한 그 사람 중에 한 2명을 또 처형을 시켰어요. 그 처형시킨 또 사람이 한 명이 바로 이 엠블린이죠. 엠블린이 이제 결혼하고 나서 한 3년 후에 다시 처형을 시켰습니다. 뭐 바람을 핀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씌워가지고요. 그래서 아주 이제 불우한 어떤 그 과정에서 이제 자랐죠. 어찌 보면은. 그래서 이 헨리 8세와 엠블린 사이에서 이제 태어난 엘리자베스가 이제 1601년에 소위 말한 엘리자베스 빈민법, 우리가 이제 구빈법이라고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있어요. 왜냐 빈민을 구제하기 위한 법이다라고 해서 구빈법이라고도 이야기도 하는데 여기서 이제 당시에 이제 1601년에 엘리자베스가 빈민법을 제정을 하면서 왜 이제 당시에 빈민법이 제정을 했냐, 그게 역사적으로 이제 크게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앞서 이제 헨리 8세가 수장령을 발의를 했죠. 수장령을 발의하면서 당시에 로마 카톨릭 산하에 있는 모든 수도원들을 다 문을 닫게 해버리고 수도원 산하의 토지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 재산을 다 몰수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이런 떠돌아다니는 거린들 있잖아요. 거린들을 대부분 다 어디에서 거기 그 보호를 했었냐면은 수도원에서 이제 보호를 하고 다 했었는데 수도원을 딱 문을 이제 폐지를 시켜버리니까 그 수도원에서 보호하고 있던 빈민들이 일시에 다 몰려 나오죠. 또 하나는 수도원에서 일하고 있던 사람들. 수도원에서 일하고 있던 사람들 직장을 잃게 돼요. 당시에 수도원에서 일하고 있던 사람들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한 10,000명 정도 됐다고 그래요. 통계상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당시에 또 이제 있었던 어떤 영국의 어떤 상황 중에 하나가 이 당시에는 주로 이제 그 농사를 짓고 이제 살던 시대였는데 당시 이제 가장 이제 그 외국과의 어떤 상업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그때 급등한 게 바로 이제 양털 가격, 양모 사업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농사를 짓고 있던 막 그 대지주들, 그 다음에 당시에는 이제 또 공유주가 많았거든요. 어떤 사회주가 아닌 공유도 많았는데 당시 이제 그 지주들이 그 땅에다가 다 자기 땅이라고 이제 울타리를 쳐버리고 그 안에다가 뭐예요? 양모 사업을 해버린 겁니다. 농사를 안 짓고, 왜냐하면 돈 되는 게 양을 기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또 거기에서 또 일하던 농민들이 있잖아요. 당시는 농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농민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시 이제 또 그런 어떤 그 운동을 이제 소위 말해서 엔클로저 운동이라고 합니다. 울타리를 쳐버린다고 해서. 그래서 그런 엔클로저 운동 때문에 뭡니까? 일자리를 잃은 농민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도시로 몰리게 되고 막 떠돌아다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당시 이제 불량자가 많이 늘어납니다. 당시 그런 엔클로저 운동 때문에 거기 늘어났던 불량자 수가 한 3만 명에서 4만 명 정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당시 뭐 인구는 1,000만 명도 안 됐으니까 영국에서 그런 어떤 그렇게 많은 어떤 그 불량자들이 일시에 나타나니까 가장 큰 문제가 이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범죄를 일으키는 거예요. 왜냐 먹고 살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런 그 엘리자베스 빈민법 이전에 이런 불량자들을 사실상 어떤 억압하는 정책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엘리자베스 빈법 같은 경우도 어찌 보면은 빈민들을 구제하기 위한 게 아닌 빈민들을 이제 뭡니까 못 돌아다니게 억압하기 위한 하나의 정책의 일환이었다. 그래서 당시 이제 엘리자베스 빈법에 의해서 크게 대상자를 크게 이제 세 그룹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노동 능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노동 능력이 없는 빈민, 그 다음에 보호를 받아야 될 아동. 그래서 노동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어때야 됩니까? 이 사람들이 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안 하니까 어때요? 처단해야죠. 억압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 노동 능력이 있는 빈민은 다른 말로 하면은 구제 가치가 없는 빈민. 구제할 가치가 없는 빈민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디에다가 작업장이라든가 교정원, 사실상 뭐 작업자 교정원이 사실상 뭐냐면 교도소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을 일하지 않고 돌아다니고 구걸하는 사람들을 다 어디예요? 이 교도소와 같은 데다 집어넣고 말 그대로 강제로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 가능한 사람들은, 그리고 이제 노동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구빈원이라든가 자선원 같은 데다가 이제 또 거기 수용을 해서 이제 구제하는 방법. 근데 사실상 이 작업장이라든가 그 구빈원이라고 하는 것들이 당시에는 그렇게 딱 구분되어 있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동 능력이 없는 이렇게 노동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노인이라든가 장애인 이런 분들이었거든요. 그런 분들도 같이 작업장에 수용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보시면 요보 아동이라고 돼 있죠. 이거는 아동들. 이제 나이가 24세 미만이나 21세, 남자는 24세 이하, 여자는 이제 21세 이하. 이런 어떤 아동들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 다들 뭐예요? 소위 말하는 도제는 견습공이라고 해서 이런 일을 하는 그런 오랫동안 했던 그 장인들의 어떤 소위 말하는 밑에서 일을 배우도록. 근데 이것도 강제였죠, 강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도제로 보낸 이 아동들이 중간에 못 견뎌서 이렇게 막 도망간다 그러면 도망가서 잡히면 또 노예로 그 장인의 밑에서 노예로 또 살도록 또 이렇게 막 강제 명령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당시에 어떤 그 빈민법은 빈민들을 구제하기보다는 빈민들을 억압하는 데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어떤 제도였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때 이 그 비용 있잖아요. 이 빈민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하는 어떤 비용, 소위 말해서 이제 돈이죠. 돈은 각 교구마다 걷었어요. 그래서 교구에서 자체적으로 그 교구 안에, 교구라고 하는 것은 혹시 아세요? 예, 우리 지금 목사님은 아시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거기 제가 이제 교구 이야기할 때 많이 들은 게 우리 그 개신교에서는 구역 있잖아요, 구역. 예? 뭐 제가 뭐 그 합당한 제가 비유인지 모르겠지만은 구역으로 하면 이해하시면 더 편할 겁니다. 당신은 이제 교구는 거기 그 한 지역에 그러니까 그 신부 한 명을 모신 뭐 계신 어떤 그 성당이 이제 가나라는 어떤 지역의 이제 당시 교구였는데 보통 교구에 평균적으로 한 교구 인원이 한 300명에서 500명 정도 있었다고 그래요. 300에서 500 정도. 예.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서 발생한 빈민들은 누가 그 지역의 교구에서 교구세를 걷어가지고 이제 구빈세를 걷어가지고 이제 구제 활동을 하도록. 그래서 이런 구빈세 같은 경우는 그런 각 교구에서 이런 토지라든가 가옥이라든가 11세, 뭐 11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본 어떤 소득의 10분의 1을 이제 내는 거죠. 그래서 11세라든가 어떤 임야와 관련돼서 각 이제 세금을 부과해 가지고 해당되는 세금. 그래서 빈민수가 많으면 어때요? 세금도 더 많이 부과하는 형태로. 그러다 보니까는 또 당시나 지금이나 또 재밌던 게 뭐냐면은 우리가 지역별로 좀 잘 사는 지역 같은 경우는 좀 더 풍족하게 세금을 내니까 또 잘 사는 지역 같은 경우는 웬만해서 또 빈민들이 많이 없잖아요. 거린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거기에서는 빈민들의 수가 적고 예, 이제 걷어들이는 세금 많고 빈민들의 수가 적으니까 뭐예요? 거기에 있는 이런 빈민들은 더 많은 혜택을 받죠. 그러니까 이제 빈민들 어떻겠습니까? 주변에 이제 소문 듣죠. 야, 저쪽 가면은 더 많이 준대더라. 하면 어때요? 또 돌아다니죠. 막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바로 정주법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요. 빈민들 이동하지 못하게. 여하튼간 뭐 그런 이제 이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소위 말해서 이거는 빈민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최초로 만들어진 이제 공공부조법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두 번째는 이 사회보험입니다. 이제 사회보험 제도는 이제 혹시 이분이 제가 써놨으니까 아시겠죠? 비스마르크라고 하는 비스마르크라는 이제 독일의 그 재상이었죠. 그래서 이 비스마르크가 이제 독일을 통일하고 나서 비스마르크가 사회보험 제도를 만든 가장 큰 이유를 저보고 두 가지 이야기해봐라 그러면 이 두 가지 딱 이야기할 겁니다. 이의제기, 이의제의, 그다음에 당근과 채찍. 이의제의는 뭡니까? 오랑캐로 오랑캐를 무찌른다. 그러니까 적으로 적을 무찌른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의 손에 피 하나 안 묻히고. 그게 어떤 기법입니다. 그래서 적의 적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당근과 채찍의 정책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이 이의제기와 관련해서 이의제의와 관련해서요. 적으로 적을 무찌르는 이의제의와 관련해서 보면은 당시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이 세 계급이 엄청난 갈등 관계에 있었습니다. 융커라고 하는 당시의 대지주, 이제 비스마르크도 융커 계급의 어떤 자식이었죠. 그래서 이 융커라고 하는 계급, 그리고 이 융커 계급이 다 뭐예요? 그 독일에서 가장 큰 권력,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었던 게 이 융커 계급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부르주아라고 하는 신흥 자본가.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어떤 중상주의에 입각해서 어떤 수출이라든가 어떤 새로운 어떤 뭐 산업혁명을 통해 가지고 어떤 각종 어떤 부를 축적했던 새로운 자본가 계층. 그래서 소위 말해서 부르주아 신흥 자본가 계층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노동자. 이 자본가 계층 밑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었죠. 그런데 이제 노동자 일단은 이 신흥 자본가 계층들은 누구한테 좀 불만이 많으냐면 융커 계급한테. 왜? 우리가 이렇게 돈 벌어가지고 국가 운영하도록 세금 이렇게 막 주는데 퍼주는데 근데 뭐예요? 권력은 다 융커가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불만이 아주 심했죠. 왜 우리한테는 자리다운 자리도 안 주느냐 해가지고 막 융커 계급에게 불만이 심했었고요. 노동자들은 또 어떻겠습니까? 그 신흥 자본가 계층 부르주아 밑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이 부르주아 계층들이 계속 노동 착취하고 임금도 적게 주고 하니까는 또 부르주아 계층에게 불만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비스마르크가 보니까 이 부르주아 계층의 어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불만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자신들의 좀 세월액을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노동자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노동자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비스마르크가 소위 말한 이 3대 사회보험 제도를 제안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또 하나는 이 사회주의 탄압법이라고 해서 또 노동자들이 계속 이제 그 사회의 불만을 가지고 당시에 이제 막 사회적인 어떤 기류가 됐던 사회주의 사상이 점점점 빠져들어가게 돼요. 하물며 당시 독일에서는 노동자들이 주축이 된 정당도 만들어집니다. 정당도 만들어져요. 그러니까는 갈수록 이제 노동자들이 이 사회주의화 돼가니까 또 비스마르크 입장에서는 이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사회주의자들이 모여서 회의하거나 집단으로 뭐하러 하는 건 모든 것을 다 금지시켜버리는 사회주의 탄압법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또 노동자들도 또 거기에다가 또 불만도 심하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노동자들을 달랠까? 이렇게 그 부르주아 계층하고도 우리가 거기 대척하면서 노동자들을 우리 편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이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사회보험 제도는 국가가 모든 걸 책임지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노동자가 병에 걸렸을 때,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입었을 때, 노동자가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돈이 없을 때 연금으로 이제 국가가 지급해 주겠다. 그러면 이제 노동자들이 어떻겠습니까? 국가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해주구나. 우리 국가에게 비스마르크는 이렇게 해주면은 노동자들이 국가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3대 사회보험법을 이제 제정을 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게 참 좋은 의도는 아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어떤 이 사회보험 제도가 태동된 이 배경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미국 같은 경우는 혹시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은 이 미국은 이제 1929년에 이제 미국에서 나온 제도가 이 소위 말하는 사회보장 제도거든요. 사회보장 제도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1929년에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제 세계 1차 대전에 잠깐 발만 담그고 나와가지고 이제 전 세계 가장 이제 경제 대국이 돼버려요.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래서 이제 미국은 이제 1차 대전 끝나고 나서 이제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이제 그 전에는 이제 경제의 중심이 영국이었는데
이제 1차 대전을 기점으로 해서 미국으로 이제 넘어오게 되죠. 그러고 나서 미국이 엄청난 1차 대전을 위해 경제나 군사적으로 세계에서 최강국으로 이제 부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절대 자기들은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웬걸? 이 1929년에 대공황이 터져버립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주식 가격이 폭락하고 그러면서 회사들이 문을 닫고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그 전까지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뭐예요? 철저하게 빈민들은 너가 게을러서 그런 거야. 너가 나태해서 그런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국가가 나서서 빈민을 구제하는 것 자체를 수치로 생각했었습니다. 또 이제 주변에 그 당시만 하더라도 빈민의 구제는 국가가 아닌 민간이 해야 된다. 그래서 민간 자선 사업이 그래서 미국도 아직까지도 이제 민간 자선 사업이 이제 세계적으로 가장 융성한 나라기도 한데요. 그래서 국가가 나서서 빈민들을 구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치로 생각을 했었어요. 이제 그랬는데 1929년에 세계 대공황이 터져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 당시에 이제 빈민들은 어때요? 본인들이 일을 하고 싶은데 일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일하기 싫어서 게을러서 나태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일하고 싶은데 회사가 문을 닫아버렸는데 도산해버렸는데 어디서 일을 해요? 그래서 세계 대공황이 터지고 나서 당시에 미국에서 이 1,500만 명의 실업자가 나타났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당시에 이제 대공황 당시에 이제 막 이런 당시의 사진입니다. 왜 우리 아빠한테 직업을 주지 않느냐. 그다음 막 애를 판대요. 그래서 이제 여기 밑에 보시면은 들어와서 한번 타진해 보자라고 하는 이런 피켓도 있고요. 그만큼 아주 비참했다라고 하는 거죠. 세계 대공황이. 그게 이제 어떤 미국한테만 영향 주는 게 아니고 주변에 있는 뭐 캐나다에도 영향을 주고 하물며 이제 유럽에서 이제 영향을 주게 된 거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결과적으로 미국이 가지고 있었던 거는 빈민은 게으르고 나태하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이제 생각을 바꾸게 되는 거죠. 아니구나. 빈곤도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 문제 때문에 나타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 루즈벨트 대통령, 미국에서 가장 오랫동안 그러니까 사선을 했던 이제 대통령이죠. 유일무이하게.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나와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세계 대공황을 타진하기 위해서 했던 정책이 뉴딜 정책인데요. 뉴딜 정책에는 1차 뉴딜과 2차 뉴딜 정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2차 뉴딜 정책의 하나로 이제 제정한 게 이 사회보장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회보장법이 이제 1935년에 제정을 하고 사회보장법 보시면은 여기에서 이제 노령연금, 실업연금, 공공부조라고 해서 이 세 영역이 이 사회보장법 영역에 포함이 되죠. 근데 여기서 가장 안타까운 게 미국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어떤 우리나라와 같은 건강보험제도가 사실상 없어요. 오바마 대통령 때 또 만들었다가 또 누굽니까? 그 이후에 누구죠? 최근에 트럼프가 또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만들었던 이 저국민 오바마 케어라고 하는 것을 또 이제 본인이 들어서 가지고 아예 무산시켜 버리고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어떤 우리나라 같은 어떤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제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료비가 엄청 비싸죠. 미국 같은 나라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요즘 이제 코로나 발생하고 나서 이제 다시 재조명되는 게 미국의 의료보험제도.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그게 좋은 쪽으로 재조명되는 게 아니고 문제점으로 재조명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노령연금이라든가 실업보험, 공공부조 이때 이제 원래 사회보장법 만들 때 루즈벨트가 국민건강보험제도를 만들려고 했었어요. 근데 당신 미국에서는 가장 이익단체들이 엄청나게 힘이 강한 나라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의사협회라든가 하는 것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만들지 못했습니다. 무산이 됐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 가장 후회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령연금, 실업보험, 공공부조제도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소위 말 이제 복지국가라고 들어보셨어요? 복지국가. 복지국가는 언제 등장했을까요? 시대적으로. 복지국가는 언제 등장했을까요? 들어는 봤는데 언제 등장한지 모른다. 복지국가는 사실상 2차 대전 이후에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2차 대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공식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복지국가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복지국가가 이제 등장을 했는데, 근데 그 복지국가라고 하는 그런 복지국가를 만드는 기틀이 됐던 게 바로 이 베버리지 보고서입니다. 베버리지 보고서예요. 이 영국에서 발간한 보고서인데요. 이거는 이제 이 보고서가 만들어진 건 1942년에 발간됐어요. 1942년에 발간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보고서를 이제 만드는 작업은 1941년부터 이제 진행이 됐었고, 당시 이제 영국의 이 40년대면은 이 2년은 어떤 때예요? 2차 대전이 한참 심할 때죠. 영국이 한참 2차 대전에 지금 막 참여해가지고 전쟁을 하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 영국은 뭘 했느냐? 전쟁 중에도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영국을 어떻게 재건할지 한번 그 재건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라. 그래가지고 그 재건할 수 있는 방법을 누구한테 맡겼냐면 당시에 이 베버리지라고 하는 경제학자한테 맡겼습니다. 근데 이 사람 혼자서만 했겠습니까? 이 정부 강요들, 다른 사람들도 관련된 부서의 사람들 다 참여했겠죠. 다 참여해가지고 이 보고서를 만듭니다. 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원래 이 보고서가 1942년 6월에 완성이 되거든요. 하지만 정부가 이 발간을 계속 미뤄요. 왜 그럴까요? 이 보고서 내용에는 엄청난 획기적인, 그러니까 정부가 감당하지 못할 내용들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발간을 미루다가, 그리고 나머지 참여했던 사람들도 이 보고서가 하려면은 막 자기도 동의한다라고는 동의서 막 이렇게 직인을 찍어야 되는데 어느 누구도 안 찍는 거예요. 누구 혼자만, 베버리지 혼자만 찍습니다. 자기 혼자 위원장이고 혼자 다 해먹은 거죠, 그렇죠, 솔직히. 그래서 베버리지 혼자 이제 직인을 찍어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12월달에 발간하는데, 이 12월달에 발간한 정부 보고서가, 여러분들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보고서 한 번이라도 보십니까? 어떤 거 있는지 모르죠. 근데 당시에 정부 보고서가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완전 베스트셀러고, 영국뿐만이 아니고 이 당시 유력 국가 전체에 있어서 베스트셀러가 돼요. 그래서 이 베버리지 보고서를 보고 당시 신문에서 이야기했던 헤드라인 신문 기사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요람에서 무덤까지. 예, 당시 이 베버리지 보고서가 발간되고 나서 그 신문 헤드라인으로 썼던 게 바로 요람에서 무덤까지입니다. 이대로만 하면은 영국 사람들은 태어나자마자 그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무덤에 묻히기 전까지 우리는 아무 근심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그 생각이 이 보고서 내용에 담겼다라고 해서 신문 헤드라인으로 요람과 무덤까지라고 하는 그런 그 헤드라인을 사용하게 되죠. 이 보고서에는, 이 그 베버리지 보고서에는 보면은 영국이 나중에 거기 전쟁 끝나고 나서 해결해야 될 거는 크게 5가지다. 뭐냐? 가장 큰 문제가 현재 결핍이 말 그대로 이제 빈곤 문제죠. 그 다음에 질병, 무지, 불결, 무의라고 해서 질병은 이제 그 질병이라고 하는 놈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제 의료 보장제도, 그 다음에 무지는 없애기 위해서는 교육제도, 그 다음에 불결 이제 환경이죠. 환경은 이제 주거 개선이죠. 그래서 무의라고 하는 것에서 고용, 그러니까 이제 일할 수 없는 사람, 현재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고용 정책을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지금 이 5대학이 나중에 이제 영국의 어떤 정책으로 이제 자리 잡게 되는데, 이제 이 5대학을 없애기 위한 정책들이 이제 영국에서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봤던 영국의 빈민법이 이제 없어지고,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국민 부조 제도가 이제 새롭게 이제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의료 보장 제도라고 하면은 다 혹시 영국의 의료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처럼 개인이,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 같은 경우는 내가 매달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요. 근데 영국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세금으로 운영됩니다. 그리고 전 국민에게 무료죠.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이 그 베버리지 어떤 이 보고서에 입각해서 만들어진, 소위 말해서 영국의 NHS라고 해서요, 국민보건 서비스라고 하는 제도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교육이라든가 주거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공교육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 이제 주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가, 민간이 만든 주거가 아닌, 이제 소위 말해 이제 거기 그 공영 주택들을 이제 많이 이제 건립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무의 이제 고용을 위해서는 이제 완전 고용이라고 하는 어떤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5대학을 없애기 위한 이러한 정책들, 이 정책들이 특히 이제 베버리지 같은 경우는 이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 이 3가지를 전제 조건을 우리가 충족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빈곤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 고용, 일하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다 줘야 되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완전 고용 정책으로 한 게 뭐냐면은 우리 그 큰 어떤 사업들 있잖아요. 이런 기관 사업들을 다 이제 정부가 이런 대표적으로 우리가 수도 사업이라든가요. 그 다음에 당시 이제
탄광 같은 경우는 정부 어떤 민간이었던 걸 다 이제 정부가 다 인수해가지고 정부가 이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공공사업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사람들에게 어떤 일자리를 많이 제공해주는 형태로. 그다음에 포괄적인 보건 서비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픈 사람이면은 우리가 일하다가 아프면은 어때요? 그 의료비 때문에 의료비 때문에 모든 게 다 그쪽으로 다 쏟아지면 어떻게 갑자기 가난해져요, 그렇죠? 아픈 사람, 즉 사람이 일하다가 아파버리면은 빈곤으로 떨어질 확률이 가장 높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누가 책임져야 된다?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포괄적인 보건 서비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죠. 가족 수당 있죠. 혹시 가족 수당 예전에 직장 다니시면서 받아보신 분 계십니까? 혹시 받아보셨습니까? 가족 수당. 요즘 뭐 공무원이라든가 웬만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다 거기 가족 수당을 줘요. 특히 어린 자녀가 있거나. 그다음에 또 누굽니까? 거기 뭐 부모나 또 배우자가 현재 일하지 않거나 하면 가족 수당을 주거든요. 이때 이제 이 가족 수당을 주장했던 게 바로 베버리지 보고서죠. 왜 주장했느냐? 이 가족 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나이 똑같은 30대인데 어떤 사람은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고 어떤 사람은 결혼한 30대예요. 근데 둘 다 직장에 취업했어. 똑같은 날에 똑같은 직장에 취업했어요. 그리고 똑같은 팀에 이제 배치가 됐어. 그러면은 받는 급여가 똑같을 거 아니에요. 둘 다 예를 들어서 100만 원 가지고 100만 원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혼자서 100만 원 가지고 혼자서 생활하는 사람하고 100만 원 가지고 부양가족이 예를 들어서 내가 3명이 있어. 100만 원 가지고 부양가족이 3명 있는 사람하고 사는 사람하고 누가 더 윤택한 삶을 살겠습니까? 혼자서 사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3명이 그러니까 부양가족이 있는 이 가정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그런 어떤 부양가족이 있는 가정들에게 이 가정들이 빈곤으로 나락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수당을 줘야 되는 거죠. 혼자 사는 사람들이 받지 않는 수당.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수당 제도, 가족 수당 제도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모든 직장이 웬만한 직장들 특히 공무원들은 다 가족 수당을 주고 있거든요. 가족 수당을 주고 있는데 이런 가족 수당을 우리가 받고 있으면서도 그게 무슨 이유로 만들어진 건지 모르는 거죠.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 주변에서 그렇게 복지 혜택을 받고 있어요. 받고 있으면서 불구하고 복지는 저소득층을 위한 거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좀 깼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누구냐? 처칠이죠. 이분은 애틀리라고 하는 둘 다 영국의 수상을 경험했던 인물들인데 처칠은 2차 대전 영국을 2차 대전 승리로 이끈 주역이에요. 영국의 영웅이죠. 지금도 영국에서 가장 거기 위대하고 존경받는 인물의 1위를 뽑으려면은 BBC에서 조사한 거 보면 처칠이에요. 근데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영국에서 다시 선거를 하죠. 선거를 하는데 이 전쟁 영웅인 처칠이 집니다. 누구한테? 이 애틀리라고 하는 이 사람한테. 이 애틀리는 당시 노동당 당수였거든요. 처칠은 이제 자유당 보수당 이제 당수였고. 그래서 처칠은 2차 대전을 겪고 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강력한 영국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이야기를 했고, 이 애틀리는 무슨 소리냐? 우리나라가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사람들이 다 고통받고 있는데 무슨 강력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해야 되느냐? 모든 국민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자. 그래서 이 애틀리는 누구 걸 들고 일어나냐? 앞서 베버리지 보고서를 들고 일어나요. 그래서 자신의 어떤 정책 방향을 베버리지 보고서를 기반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누가 이기느냐? 국민들은 강력한 국가를 원하는 게 아니고 행복한 국가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애틀리를 선택합니다. 원래 당연히 애틀리가 질 거라고, 그리고 전 세계에서도 깜짝 놀랐죠. 애틀리가 이길 거라는 생각도 못했는데 애틀리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것도 큰 표차로. 그래서 이 애틀리가 이제 수상이 되면서 말 그대로 이제 베버리지 보고서에 입각한 그런 제도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이 2차 대전 이후에는 세계에서 가장 복지가, 지금은 뭐 복지국가하면 북유럽 국가 이야기하잖아요. 뭐 스웨덴이라든가 핀란드 이야기하는데 당시에는 영국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영국이 복지국가였고 영국의 그런 정신들이 주변에 있는 북유럽 국가에 이렇게 전달이 된 거지. 처음부터 이런 스웨덴이라든가 핀란드 그런 나라들이 먼저 복지국가가 된 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또 있었던 이야기는 제가 나중에 이제 계속 이제 강의를 할 거니까 그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이제 전체적인 어떤 사회복지와 사회복지의 어떤 시작, 어떤 역사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보시면은 이 역사를 보면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복지라고 하는 것은 위기 때 그 힘을 발휘한다. 그러니까 어떤 아주 잘 살 때 더 잘 살게 해주는 것은 사실상 별 의미가 없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서 복지라고 하는 것은 위기 때 나타나는 거고 위기 때 더 큰 힘을 발휘한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 동신교회에서도 지금 현재 이제 사회복지 법인을 처음에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인수하시면서 아마 많이 그런 걸 어려움을 겪으실 거고 많이 그런 부분들에서 좀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어찌 보면은 이 사회복지 법인을 인수하면서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게 그 고민이라고 하는 것 좀 위기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복지라고 하는 것은 위기 속에서 어떤 행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위기를 행복으로 전환할 수 있는 보면 아주 좋은 결정을 하신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까지 제가 오늘 1회 강의는 제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생각했던 시간보다 조금 많이 지났는데 제가 원래 좀 강의를 하다 보면은 제 시간에 마치는 경우들이 많지 않아서 학생들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주시고요. 다음 주에는 제가 이 한국의 이제 사회복지 그다음에 앞서 봤던 이제 그 사회복지의 어떤 제도적인 유형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한국의 사회복지의 이제 제도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2회 때 좀 강의 뵙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복지 강의 처음 시작되었는데 여러 가지를 배우게 되어서 아주 기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무지를 깨워주신 우리 신 교수님에게 다시 한번 힘차게 박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우리 함께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을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